이두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선구자 방송 황진무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네, 지만원 박사님의 5.18 관련 고소당한 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네네. 거기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다녀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11월 12일 날, 예. 오후, 3시 한 40분에 시작했죠. 예. 11월 12일이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판이 네. 선고 공판이 아니고 마지막 어떤 또 결심 공판 뭐 이런 거였었군요. 그렇습니다. 선고 공판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1월 21일 10시 반에 하고 됐고요. 네. 네, 이번에는 그, 뭡니까, 피고인의 이 답변을 듣는 그런 음. 그 재판이었습니다. 네. 답변을 듣는 그 부분도 좀 일종의 네. 비하인드 스토리 내지는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우선 네. 이번 재판은 어떻게 받게 된 재판인지, 누가 고소했고 무엇 때문에 고소를 했는지 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요. 요번에 재판이 이제 네 개 사건이 병합 사건입니다. 민사 재판도 있고 형사 재판도 부르는데 전체적으로는 5.18 사건인데 그 중에서 신부님들이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고소한 사건이 있어요. 예전에 예. 조비오라는 신부를 말하나요? 다른 신부입니다. 또 이, 있군요. 네, 이영신 신부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 5분이 같이 거기 신부가 아닌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아. 그 사건은 그러니까 우선 자기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음. 그리고 아주 뭡니까 그 험악하게 훼손된 그런 시신들이 있어요. 네네. 그 시신들이 계엄군의 행위라고 이분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계엄군의 행위. 예, 계엄군의 그 가해로 해서 그럼 그 우리 쪽의 계엄군을 말하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네네. 그런데 계엄군의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시신이 그렇게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훼손된 시신이 뭐 15구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네. 지만은 박사는 어, 계엄군 우선 요번에 고소한 사건 중 그 고소인의 한 사람으로서 김양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광주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만원 박사는 이게 북한군이 그런 뭡니까 악의적으로 계엄군에 의해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런데 거기 15인이 15구. 15구가 광주 시민이라는 것이 하여튼 아까 김영래 씨가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아닌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은 우리 계엄군이 어떻게 광주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가해해가지고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겠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건수가 많은 것은 북한군 개인 문제죠.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이제 일종의 광수를 하겠던 거. 네. 거기에 나오는 광주 시민이라고 자기가 자칭한 사람이 이제 지금 요번에 아마 제가 볼 땐 4사람인가 5사람 확실히 모르겠네요. 7사람이니까 처음에는 12사람이 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연루된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건 제가 확증을 못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김사복 네네. 예, 예, 택시 기사를 말하나요? 택시기사 했던 사람 네네. 그런 등 해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예.
아 네. 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번 재판 때에 지만원 박사님이 요청하시기를 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3 시간 그럼 얼마를 주면 되느냐 뭐 해서 아마 3 시간 뭐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은 그런데 제가 아,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예.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이 사건이 9월 8일 날 한번 열렸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 최후 변론을 오늘 한 30분 정도 드리면 되느냐고 그랬어요. 아 그날 예, 예. 그러니까 9월 8일 9월 날 그때, 달에 예 9월 예, 8 일에. 그때는 이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안 된다. 3시간을 달라고 이 피고인인 지박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분들께서 상의해 가지고 음. 잠시 정회를 하더니 상의해 가지고 다 그러면 3시간을 드리겠다 해 가지고 음. 요번에 12일 날 11월 12일 날 이제 재판이 열린 겁니다. 예. 아 그러면은 예. 3 시간 안에 지만원 박사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네. 예. 먼저 인제 8월 9월 8일 날도 그렇게 했으면 인제 뭐 3 시간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넉넉히 주셨어야 되는데 30분만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음. 사건을 그렇게 30분 만에 간추려서 설명할 수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정한 것이 채택돼 가지고 음. 요건 사실상 4 시간 정도가 좀 넘었었어요. 아 그런데 예. 앞에 변호인 두 분이 이제 변호사 두 분이 말씀하셨고 음.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그 5.18에 대한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5.17부터 그 앞에 김대중 또 뭡니까 12.6 사건 이후에 최기호 대통령이 이 한 750여 명에 대해서 석방하고 복권을 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네. 이후에 인제 서울의 봄이라고 해 가지고 1980년 5월 달에 인제 5월 초에 5월 한 4 일인가요? 그때 서울의 봄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그 당시에 복학생들이 많이 이 계엄법 위반이 돼 가지고 이 된 분들이 뭡니까 복학생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분들이 인제 어 이 복학생으로 학교에 들어가니까 유신 체제에서 반대를 안 하고 침묵을 지켰던 교수들을 어용 교수로 해 가지고 학내 문제로 인제 처음에 시위가 들어갔죠. 음. 그래 가지고 그 여파를 몰고 인제 가두시로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의 스토리로 나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피고로서의 재판에 이 5.18이 나오게 된 그런 인제 사건이 발발하게 된 그 앞에 전조 역사의 전조 현상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 30분쯤 했을 겁니다. 그런 음. 시간은 다 빼고 오로지 자기 피고인으로서의 할 얘기를 3 시간을 딱 드린 겁니다. 예. 아 네. 그러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우리 대표님께서 방청을 하신 소감이 좀 상당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예. 전반적으로 한번 좀 어떤 분위기고 어떤 감동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요약을 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사건 아까 지금 3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 시간을 얘기한 거 좋아하는데 3 시간 할 내용을 재판부한테 자료로 제출했거든요. 네. 5.18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이 답변서를 책으로 냈어요. 아 그렇다면서요? 예. 책으로 내 가지고 시중에다가 팔았습니다. 네네네. 그 사유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것이 큰 아마 전무후무한 이런 재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 시간이나 장장 3 시간을 답변을 했다는 거 이 시간 이것도 아주 기록적인 거예요. 이 두 그러게요. 가지가 오히려 아주 요번에 지난 22일 12일 재판에서 어떤 기록적인 내용이다. 기록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소감에서 느낀 것은 재판부가 이제 부장판사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음. 그분들 세 분하고 거기도 검사가 나오셨어요. 근데 3시간 동안 앞에 서론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전혀 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음. 그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대꾸 하나 없었습니다. 이건 중복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었어요. 참 다른 말로 해서 이게 수긍하는 태도였습니다. 네. 강사가 진지하게 3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 강사를 이 얘기를 조용하게 청강하는데 그 아줌마 교수가 유명한 교수가 얘기하는 걸 수긍하는 모습이었었어요. 너무나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주 그 진지한 모습이 제가 볼 때도 대단히 아주 그 성의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근데 이제 검사가 바로 이제 그 말씀하는 내용을 다 그 뭡니까 영상으로 나왔거든요. 영상으로 나오는데 영상 TV 앞에 검사가 있었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부동 자세로 그냥 앉아가지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그 좀 엄숙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도중에 뭐 이런 에피소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증거 자료가 책상에 이렇게 거의 앉은 키 위에 정도 눈 높이까지 쌓여 있어요. 증거 자료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에서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증거 없냐면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음. 그때 뭡니까 자료를 한 10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냈다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 책자로 이렇게 보시면서 21건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21건을 책자로 별도로 냈다. 음. 그런데도 증거가 없다고 해서 참 어안이 벙벙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재판부에서 네. 그 자료를 이번에 냈습니까? 그러니까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가적으로 내세요 이렇게 있어요. 네.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가 이렇게 눈높이까지 쌓였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는 그 성의가 대단한 성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이번에는 한 42건이었답니다. 먼저는 21건에서 이제 배가 증가된 거로 더 추가적으로 냈고요. 음. 그리고 우선 특징적인 것을 내신다면 그래도 어떤 그 사건 내용에 들어가서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음, 그 또 뭐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음, 방대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도 저희 우선적으로는 그 재판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네네네, 우리 5.18 네, 역사연구원 전에 그 육사 구국동지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예 네네, 우리 이도 회장님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기를 원했던 부분이었는데 예 어 그 3 시간이라면은 뭐 짧지 않은 시간일 텐데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예, 아주 진지했습니다. 진지하고 또 엄숙했습니다. 아, 엄숙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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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예전에 그 재판에도 뭐 몇 번은 또 같이 이렇게 그 방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하고 지금이 이렇게 비교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방청객은 5사람이 각각 들어갔어요. 저쪽에 이제 5.18 측의 그 시민들 단체도 왔었고, 네. 그런데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방청을 제한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음. 전반적으로는 어, 이 재판부에서 요번 열어주셨던 것이 공판주의라고 그러죠. 네네. 그 피고 원고가 각각 자기가 할 얘기를 그 재판장에서 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네. 그런 걸 공판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공판주의 입장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봅니다. 공판주의는 사실 공개주의고, 재판 공개주의고, 이걸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사건에 따라서 배심원죄를 들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배심원죄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했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그 책으로 냈다고 그러는데 책을 낸 이 책을 그 시중에 판매하겠다는 것을 아마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허용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 재판부에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공개 재판이라는 것을 허용했고 소위 이 배심원을 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예, 예, 네, 이미 그 책이 네, 그 출판이 돼서 네, 지금 네,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네. 벌써 첫째 판은 다 그 소진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뭐 첫째 판을 많이 내지는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000부 정도인가 10,000부인가 이렇게 예, 네. 1,000부 정도 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알게 되면 관심을 갖고 네, 네. 그 책들을 좀 구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일단 지금 품절돼 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책에 예.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재판도 예. 예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네네. 해서 인제 점점 알려지면서 더 관심들을 인제 갖게 되겠는데 네네네. 그러면 저쪽에 그 5.18 단체 쪽 그 고소인 측에서 방청하신 분들의 그 방청의 어떤 소란이나 뭐 이의 제기 같은 거는 없었던 거죠? 그분들은 조용했고요. 네. 어 사실 2시간 정도 있다가 조금 휴정을 했어요. 네. 자기들도 뭐 용무를 좀 보아서 그런지 그때 그분들이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5분 아 오셨다가 한 음. 분인가 두 분이 끝까지 있었고 세 분인가는 나가신 거로 봤는데 예. 아 나간 예, 이후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재판의 네. 분위기라든지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뭐 있어 봐도 별 네네. 어떤 그 희소식 같은 건 없겠구나 그, 이렇게 느꼈던 모양이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피고인이 말만 계속 자기들 들으니까 좀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지루할 뿐만 아니라 지루한 것도 지루한 거겠지만은 예. 자기들이 인제 어떤 저기 뭐 소득이 없는 거죠. 예 예. 교육을 좀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그렇죠. 같으니까 자기들도 뭡니까. 아, 이, 뭡니까. 정중하게 지금, 재판부에서 이 분위기가 아주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자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분위기에 자기들이 이 분위기를 싫어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어, 저쪽에 그 검사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에서 나온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이런 분위기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쪽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어, 고소인 측. 뭐, 그러니까 예, 민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형사라고 했던 대변은 이제 그 검사가 대변하니까 그렇고 했던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쪽에 5.18 측 참여자들도 뭐 음.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우리 뭐 지만원 박사님의 입장에선 지금까지 너무 억울하고 예 네, 불합리한 그런 그 재판을 받아 왔었는데 네네. 이번 지난 12일 재판은 아주 그냥 마음껏 예 하시고 싶은 그렇습니다.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예. 됐던 거였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번 사건도 아까 좀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상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 지만원 그 당시에 피고인을 뭡니까 구타해 놓고 음. 자기들이 구타를 당했다 이런 고소가 또 이 사건에 포함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그 재판을 끝내고 나와서 네, 지마른 박사님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그또 자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네, 후회 뭐 없는 재판을 어떤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이구동성으로 너무나도 진지했다. 음. 재판부를 비롯해가지고 검사 이분들이 그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진지했다. 이런 얘기가 다 동감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우리 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불합리한 그런 재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그 억울한 재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편파적인 재판들이 계속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왔는데 어쨌든 이번 재판만 같으면은 정말 우리 그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쪽의 재판도 정말 맘 놓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느껴지고 했을 텐데 예,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그 지역을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시청자 중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1심 재판은 광주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네. 광주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판사님들이 아, 광주 출신. 그쪽 출신이었었어요. 네네. 그 처음에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여기서 판결을 하고 그쪽으로 영전에서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쪽으로 그래도 뭐 재판부 네. 기피 신청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쪽 출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야 했다는 생각했는데 요번 판사님들 세 분은 모두 다 그쪽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기피 신청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음, 음, 음. 예. 어쨌든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인제 대략 그런 네네, 예, 분위기로 재판이 예, 예, 있었다는 말씀을 인제 해 주셨고요. 네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신 거죠? 예, 사건이 이제 요번에 주요 사건은 북한군 개입 문제에 있었는데, 네. 여기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북한군 개입 문제는, 우리가 뭐 스모킹 건이라고 해서 하나 가지고 뭐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42건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 음.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5.18 사건이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의 활동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21일이 우리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예요. 그때가 그걸 뭐 영어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5월 20일 날 8시경에 24단 지휘 차량이 그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요. 예. 그분들은 본대는 사단장을 비롯해서 본대는 이제 기차를 타고 오고 그 집차 14대를 이제 차량에 거기 매달라고 그러다가 하도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별도로 어 14대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내려오는 내용을 어떻게 이 노출됐군요. 시민군들이 도청해 가지고 알았어요. 음. 그것도 상당히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선 21일 날 8시경에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는데 톨게이트에서 거기 동성동 어, 그 공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서 이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한 250명 내지 300명이. 그래서 지휘 차량 14대를 탈출했는데 탈취당했는데 이때 공포탄이나 뭐 하나 쏘지 못했어요. 그만큼 아마 탄환이 있었는지라는 의문입니다. 그 광주 시민을 보러 온 것이지 지금 뭐 집단 학살 이런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올 네. 때도 차량을 14대나 뺏기면서
그 시민들한테 뭐 공포탄 한 발을 안 쏜 거로 보더라도 전혀 가해하고 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아시아 자동차로 뺏긴 차량을 몰고 들어갑니다. 아시아 자동차가 이제 방위 산업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장갑차 4대하고 트럭 370여 대를 탈취해가지고 전남도 내 44개 무기록을 네. 한 4시간에 걸쳐서 일사불란하게. 급습합니다. 거기서 5,400여 정의 총기하고 뭐 20여만 발의 총탄을 탈취해 이게 여단이 무장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이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광주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시민들한테 이걸 나눠줍니다. 광주 시민한테 나눠주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오후 한 5시, 6시경에 이제 전남 도청을 점령하고 한쪽은 교도소를 공격합니다. 그 교도소 공격이 23일 아침까지 계속됐어요. 그 전날부터요? 예. 아니, 전날부터가 아니라 21일 날 저녁부터. 아, 21일 저녁부터? 예, 21일, 22일, 그러면은 23일까지. 그 며칠간인데 그게 그 탈환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회, 육 회? 6번이나 공격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이 이거는 일반 시민이 하기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무기를 탈취하고 또 그 교도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교도소 공격한 데 대해서는 교도소를 방어하던 상공소한테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면탈을 시켰어요. 면제를 했습니다. 아, 그때 많이 예. 죽었다고 그러죠? 네, 그게 많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시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시신들을 치웠군요. 재빨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젊은 지만원 박사도 그렇고 저도 이 북한 게릴라라고 그러는데요. 게릴라 전법에서는 가장 자기들이 그 신분이 노출당하면 생명이 다 그 활동이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만일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노출되면은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다 시체를 치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정확히. 듣기로는 뭐 수백 명이 죽었다. 그 교도소 탈환하는 과정 속에서 습격하는 과정 속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교도소에서. 네네. 자, 여하튼 그때 이제 방어했던 상공수 여단의 그 장병들이 얘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광주 시민이 행동으로 볼 수 있겠느냐.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공통되는 의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5월 23일 찍은 거로 확인되는데 도청 분수대에 시신들을 앞에 놓고 시민들이 권리대회를 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 네네. 답변서 내용에. 네. 그 앞에 어린애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어린애들. 네네. 본 기억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아주 꼬마들이 나와 있죠. 네. 근데 이게 상식으로 봐서 시신이 있는데 어린애를 안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 손자나 무슨 다른 이웃집이라도 어린애를 시신이 있는데 앞에다 세운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로 봤을 때는 그 어린애들이 광주 시민의 애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00명 게릴라가 이 특수군이 나왔다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의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문화조라고도 합니다만은 같이 예를 들어 섬이나 이런 데서
육지로 들어올 때 손잡고 들어오면은 가족인 거로 의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손목 잡고 애들 데리고 가면 아빠인 줄 알고 형인 줄 알지, 뭐, 그 의심하지 못하죠. 네. 그런 쪽에 일종의 문화조가 같이 왔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런 것이 있었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도청 앞에서 그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거기 광주 시민이 어떤 피의자를 끌고 가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도청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그런 사진이. 네. 그건 이제 지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주 시민이 광주 시민을 그 피의자 신분인지 신문하고 거기 들어갔던 사람 내에서 그 얼굴이 다 확인되는데 광주 시민이라는 게 확인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이 광주 시민을 죽였단 말입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지 박사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도 북한군 개입의 의혹에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 권리대회 사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앞줄에 손잡고 있다는 것이 현명으로 보면 보인답니다. 손을 잡고 있어 앞줄에. 누가요? 거기는 애기들하고 하고 옆 앞줄은 하여튼 손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어떤 그 바리케이트 선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손을 잡고 잡고. 만들어 놨다? 예.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대호가 그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있는 겁니다. 예. 그 한번 그 앞에 시신이 있고 뒤에 어린애들이 있고 이런 그 사진을 보십시오. 앞에는 어린애들이 많고 뒤에는 어른들이 있는데 아주 질서 정연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네. 그 질서를 누군가가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누가 잡느냐? 광주 시민이 나와서 잡느냐? 아니라 이거죠. 광주 시민이 안 본다 이 말이죠. 거기 예를 들면 박광항이라든가 그 무슨 그때 이제 시위를 5월 16일까지 시위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 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거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네, 네. 또 하나는 경찰관이 나오는 경찰복 입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것도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밀면서 이제 경찰관이 하고 있는데 5월 21일 이후에는 경찰관이 광주 시내에 있을 수 없어요. 글쎄 뭐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도망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찰복 입고 그냥 가다가는 시민군한테 이게 뭡니까 구타를 당한다든지 뭐 이 가해를 당하기 때문에 옷을 바꿔 입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우선 이 사진이 이 경찰복 입은 사진이 이것도 5월 23일로 보고 있는데 도저히 그 상황이 맞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경찰복도 5월 달이면은 하복은 6월부터 있습니다. 이 하복을 입은 경찰관 모습인데 이것도 안 맞아요. 하복을 입은 것도 네. 정식으로 하려면 6월 달부터 하복을 입는데 5월 달에 이렇게 하복을 입고 모자도 하복 금모자를 쓰고 이게 연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러게요. 네, 그렇죠. 이게 안 맞죠. 상황에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그 유공작 공적서서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뭐 조사는 제가 안 해봤지만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어,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세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5년 5.18 행사를 이 광주에서 했는데 이때 보면은 큰 시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차가 나옵니다. 차가 차가 나오는데 그 차 위에 북한 김정은과 김대중 캐릭터가
이렇게 모형물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2015년도요? 예, 2015년. 김정은이요? 김정일이에요? 미안합니다. 김정일. 김정일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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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이고 저도 예, 그런 김정일. 사진 봤습니다. 예. 봤죠? 네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5.18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 참 이상하고 예, 그리고 참 이 예, 이해가 사람들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얼떨결에 만들어지지만 어떻게 캐릭터를 그렇게 만드냐는 말이죠. 김정은과 김대중 딱 같이 나란히 서간 캐릭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아주 상식으로 봐서 이상하다. 음. 어, 그리고 2018년에 영화 김군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어요. 네. 이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김군이란, 김군이라면은 그 빨간 티를 입은 사람을 아닙니다. 가리켜 깔반 티가 아니라 예. 큰 총을, 그 연발 총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놓고 있고, 있는 그런 뭡니까, 이, 이, 사진? 사진이 나오는데, 네. 이 사진이 사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운데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김군이라고 영화에서 칭했습니다. 이상옥 감독을 해서 이 작품이 이 대한민국에서 그때 그 최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김군 차지만 감독 나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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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김군 영화. 그러면 그거는 어느 측에서 만든 영화가 되는 거예요? 좌측에서 만든 건가요, 그러면? 이 영화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 뭡니까 낯선 젊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미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좌측에서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걸 한쪽 주장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중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립적으로? 예, 예, 예. 네, 네. 북한에서 왔다는 메시지로만 이렇게 편향되지 않고 음, 어, 5.18 사태를 사실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한번 재조명한다 이런 주제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북한군 여부에 떠나서 저는 이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네, 네. 5.18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것이 밝혀져야 광주 시민도 명예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역사가 올바로 서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자, 그러면 그 다른 말씀을 또 또 하나 할게요. 이어가시기 전에 네네. 그 사진들 보면은 그 총을 칼빈총인지 뭐 어떤 그 M1 M16인지 총을 거꾸로 든 그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 있는데 그것도 북한군 개입 의혹의 주요한 단서입니다. 그거 이번 우리 그 군 출신이시니까 네네. 예, 우리나라 군인들이 총을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휴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왜 까꿀로 매냐면 말이죠. 네. 북한에서 그 AK 소총은 약실이 뭡니까 이 물에 담그면 거기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약실이. 네. 약실이 물이 들어가면은 탄환이 안 불발. 나갈 뿐더러 약실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네. 약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까꿀로 맵니다.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그 사람들 그 훈련에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안전을 위해 가지고 까꿀로 매는 것이 아니라 약실 음. 때문에 그렇게 까꿀로 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주 그 그 습관화됐다고 습관화. 합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 군인들이 아니다. 음. 라는 얘기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42건 중에서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교도소에서 많이 죽었다는 얘기하고 관련된 건데
예. 청주 6월 439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이 439의 자초지종을 얘기하면 청주 그 시에서는 세가 청주시 일대를 뭡니까 개발하다 보니까 공동묘지 세 가운데를 이장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이장된 시신을 같이 에, 같이 매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신들이 똑같은 형태로 그 비닐로 이렇게 쌌어요. 그 비닐 속에 있는 시신들이 옷이 없습니다. 옷이 없다고요? 옷이 벌거벗었어요. 아, 네. 벌거벗고 우리가 이제 관이었고 벌거벗고 관은 판때기만 그걸 칠성판이라고 그러는데 밑에만 한 장으로 이렇게 깔은 겁니다. 그 위에 이제 벌거벗은 시신을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비닐로 둘둘 말아놨어요. 그런데 북한의 매장 습관은 그 관이 없답니다. 관이 없고 바닥에만 관을 그 판때기를 깐답니다. 왜 관이 없느냐 하면은 거기는 자갈이 많기 때문에 자갈이 많으면은 오히려 이 돌에서 뭐 기운이 나온다 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흙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신한테 보호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흙을 무덤을 파다가 아주 관을 처리를 안 하더라도 흙이 아주 좋다, 황토기고 좋다 할 경우에는 관을 안 넣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여하튼 북한의 매장 문화는 관을 안 넣는 문화다. 그런 문화로 이게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 옷을 안 입혔다. 옷을 안 입힌 것은 왜 안 했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 군인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물론 합리적인 의혹입니다만은 이 옷이 그대로 묻으면은 거기에 이제 빠클도 있고 뭐 무슨 부대 마크도 뭐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것이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수거해 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청진하고 함흥, 해주 일대 세 가운데 그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묻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묻혀 있는 무덤에는 시신은 없다. 유품만 있다라고 적혀 있대요. 그래서 게릴라의 그 속성,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옷은 다 가져가고 시신만 묻은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신마저도 뭐 가져갔다라는 그런 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예, 이제 인천에 그때 뭐죠? 인천에 큰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 1988년 아시안 게임 때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황병석, 그래서 그때 자기들 김양건 뭐 이런 사람들이 세 분이 와가지고 그때는 하여튼 김정을이 타는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제 전용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져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김정은이로 있고.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타는 전용기를 타고 온다는 것이 주요한 것은 폐식 때 왔습니다. 외부에서 손님 오면은 대식 때 오지 폐식 때 옵니까? 네, 그러게. 그때 증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 왜냐하면 가지고 있어요. 그 청주시에서는 다 화장했다고 그러는데 화장하는 흔적이 잡히지 않아요. 그 주위에 충북 일대 모든 화장터를 점검해 보니까 특별하게 그 화장 일지에 다 이게 나오는데 증거한
일시에 증가한 그런 그 화장 실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발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훗날 그 그리고 다시 저기 그 조사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부분도. 중요한 얘기죠. 네.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 책임자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 앞에 이실직고 해야죠. 이실직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뭐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아니라 네.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 그런데 이제 부분은 예, 필요하죠. 저희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뭡니까 남북 화해를 통일을 대박해 가지고 남북 화해 무드를 쭉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 마지막 단계 가가지고는 북한이 아주 도전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딱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네. 초기에는 제가 추측할 때는 자기가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의 그 협력이라고 할까 이런 그런 기조로 갔었던 거 아닌가 여기서 좀 착오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439가 거기 실려 있는데 북한에는 이런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그 무등산의 진달래의 노래 가사에 보면은 무리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 죽음이 어디에서 무리 죽음을 당했겠느냐. 지금 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했다고 하지만 5월 20일 날 전체 죽은 사망자가 61명이고 도청 앞에서는 8명이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라고 해도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나 지박사나. 그렇기 때문에 무리 죽음은 분명히 우리가 식별은 못하지만 교도소에서 죽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 6번이나 공격했으니까. 네네. 6번 공격할 때도 2번인가는 소방차를 가지고 갔어요. 소방차를 타고 갔어요. 소방차 난간이 쇠로 돼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소방 사다리를 가지고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소방 사다리를 가지고 왔다면 아마 교도소 담을 넘으려고 가지고 갈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가지고 가가지고 만일 담을 넘으려고 시도했다면 많이 더 죽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조사할 과제입니다만은 그 교도소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정문에서 방송으로 나오던 5.18 추모곡을 들었던 기억이 너무 간절하게 깊숙이 묻어있길래 눈물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 혹시 떨리네요. 네,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광주라 무등산에 겨울을 이겨내고 새빨간 진달래가 곱게 피어나네. 동강난 조국 땅을 하나로 다지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 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젊은 녹시꽃이네요. 무등산에 피어
노동산에 봄철을 부르면서 명분홍진 달래가 붉게 피어나네. 찢어진 민족 혈맹 하나로 다시 자 억세게 싸우다가 우리 죽음 당하거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우등산에 피어나네. 가사에서 좀 이상한 걸 들으셨는지요? 광주는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가사에서는 농강난 조국당을 하나로 다시 잇자 싸우다가 그들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찢어진 민족 혈맥을 하나로 다시 잇자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넋을 기리는 이런 노래입니다. 참 이상. 그래서 자, 이상 지금 한 10가지 가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 줄이고 기타 말씀을 좀 드리고 주어진 시간이 뭐 한 15분, 20분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간 것 같은 시간이. 네네, 많이 갔습니다만, 네, 맞아. 예. 예,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그 5.18 답변서를 책으로 난 이 책으로 답변서를 드리고 그걸 그 시판한 이유가 뭐냐, 취지가 뭐냐, 이 저자의 취지.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팩트를 중요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벌였는데, 이 사건은 어느 선입관을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됩니다. 팩트를 찾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교도소 공격에 지휘를 했으며, 누가 어떤 목소리로 지휘를 했으며, 이런 누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당시에 가장 지금 모르는 의문이, 아까 그 5월 20일 날 주요한 사건이 한 4가지, 5가지 쫙 연결되거든요. 연속해서. 네. 분명히 지휘자가 없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될 텐데, 이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시민 중에서는. 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아까 시민들이 이 배심원의 입장에서 이 책을 보십사 하고 시판하는 겁니다. 네. 배심원 제도를 그날 허용을 안 받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배심원 입장에서 사실을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시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 시민, 또 안 보신 사람도, 보신 분들은 다른 분한테도 사실이 5.18 사건이 이게 북한군이 왔다는 것이 한 사건이 아니라 전체 아울러서 사태를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한 쪽으로 가야 된다. 내가 광주에 뭐 시민이라든지 무슨 어떤 인과관계를 따지고 보면은 안 보인다. 그거는 색안경을 쓰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고 냉정한, 냉철하게 사태를 보는데 그걸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의미로 이 책을 시판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네. 지금 한 권에 5만 원 판매가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100만 부만 나가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5.18에 대한 그 조명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충분히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교보에서는 45,000원에 지금 5,000원 할인해가지고 파는 거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여튼 우리도 이 책은- 이렇게 보면은 무슨 서명, 우리 그 아스팔트에서 보면 서명 받을 때 1000만인 서명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받는 그런 그 단체들도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거 한 100만 부 좀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사서 네, 보면은 예, 그러면은 완전히 참 좋겠습니다. 광주에 대한 이것이 이제 어떤 누가 가해자 있고 누가 피해자 있느냐.
지금 유감스럽게도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보면은 그 1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 그래서 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서 5.18에 대한 대해서 국민 통합의 기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쪽의 그 목적, 취지를, 입법 취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국가 공권력을 가해자로 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봐가지고 어떻게 사실을 중립적이고 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정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5.18 진상규명원의 거기 위원들은 법에 어떻게 칭호가 돼 있든지 법에 불구하고 사건이야말로 사실대로 조사하고 확인하는데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야 그 확인 제대로 올바른 그 결과가 도출되고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청을 하신 입장에서 또 뭐 이렇게 재판부에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아까 뭡니까 이게 배심원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고 또 방청석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만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제한돼 가지고 많이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판부에서는 그때 분명히 영상을 녹음했을 거로 봅니다. 그 네. 영상 녹음을 녹화를. 녹화된 것을 공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아, 그걸 보고 모두 다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를 시청해 이 뭡니까 이 내용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역사적인 사건 아니 재판인데 이 중요한 사건인데 재판을 그냥 하나의 보통 재판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재판부에서는 지금 그동안 그날 12일 날 재판부에서 아주 엄숙하게 잘 해주시고 그러는데 더 나아가서 이걸 공개를 하는 것만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재판 결과에 부응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곡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유, 오늘 그 굉장히 주신 말씀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또 알려지게 되면은 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네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